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제 인생에 다시는 결혼이라는 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정말 뜻밖에도 사랑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그에게는 6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냐고 결혼을 말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그 아이도 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서로의 두 번째 출발을 축하받으며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새엄마, 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딸은 누가 봐도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모습이 과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버림받지 않으려 애를 쓰는 모습이었죠. 그랬던 아이가 처음으로 먼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괜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밤중 아이의 잠꼬대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잠꼬대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는 계속 되풀이되는 아이의 잠꼬대를 듣고 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왜냐고요? 딸아이의 잠꼬대 속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그리고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도맡으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매일 저녁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먹는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어느 겨울, 제가 9살이 되던 해, 설 연휴 아침이었어요. 그날 엄마 아버지는 외갓집에 다녀오겠다며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선물 꾸러미며 과일까지 바리바리 챙기셨고 저는 하필이면 며칠 전부터 걸린 감기 때문에 외갓집에 가지 못하고 할머니와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스러워 할머니께 계속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혜정이 약 좀 잘 챙겨주세요. 이번 감기가 독해서 큰일이에요. 어머마 걱정 마라. 혜정이 약이랑 밥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일 테니까 얼른 가봐. 아휴, 이러다 차 막히겠다. 네, 무슨 일 생기면 전화 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외갓집에 못 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외할머니도 보고 싶고 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보고 싶었거든요. 감기 때문에 누워있어야만 한다는 게 서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몸이 더욱 안 좋아지더니 열이 확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죠. 약을 먹여봤지만 차도가 없자 할머니께서는 급히 외갓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마, 혜정이가 열이 올라서 온몸이 너무 뜨거워. 약도 안 듣고 계속 끙끙 앓는다. 이렇게 심한 감기는 처음이다. 어떡하니? 어머니, 저희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올라가면서 다시 연락드릴 테니 집 근처 응급실로 먼저 가주세요. 제가 아프다는 말에 부모님은 그날 밤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갑자기 눈이 쏟아져 도로가 미끄러웠던 탓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부모님은 육중초돌 사고에 휘말려 그 현장에서 두 분 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내 탓이야, 내 탓. 그날 내가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내가 혜정이 데리고 병원에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전화를 한 내 탓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 혜정아,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네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열흘쯤 지나 할머니 역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격으로 인한 급성출혈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렇게 저는 몇 주 사이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가장 사랑하던 세 사람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할머니 장례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 본격적인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부모님 없이 남겨진 9살 여자아이는 누군가의 식구가 되기엔 너무 큰 짐이라는 걸요.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어른들 사이에선 앞으로의 제 거처에 대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고모는 큰아버지에게 저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오빠가 장남이잖아. 그리고 집도 제일 잘 살고. 그러니까 혜정이 데려가서 살만하지 않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데려다 키워야 해? 그러는 너는 네 남편 이번에 승진했다며. 그럼 돈 많이 벌겠네. 난 이번에 주식망해서 돈도 없어. 애엄마 눈치도 보이고. 연봉 그거 쥐꼬리만큼밖에 안 올랐어. 그리고 우리 애들 지금 사춘기에 한 명은 수험생인데 객 식구 들어오면 신경 쓰여서 안 돼. 오빠가 데려다 키워. 아이 몰라. 차라리 번갈아 가면서 키우자고 해. 그리고 혜정이네 외가 쪽 친척들도 있잖아. 왜 우리만 책임지라는 거야? 저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큰아버지 댁, 고모 댁, 외삼촌 댁, 이모네 집. 그때부터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지만 어느 집에서도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몸 하나 놓을 수 있는 작은 방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고 밥상에서 고기 반찬이 놓이면 어른들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소리조차 조심하게 되었고 제 존재를 숨기고 조용히 사는 법만 배웠죠. 고모네 집에서 지낼 때였어요. 한 번은 사촌오빠가 제 필통을 갖고 장난치다 망가뜨렸어요. 저는 울면서 따졌고 홧김에 그 오빠를 밀쳤습니다. 그걸 본 고모가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을 밀어? 네가 여기 얹혀 살면서 눈치껏 있어야지. 어디서 버릇없게 굴어. 너, 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쳤니? 응? 화나면 사람 막 밀고 때리라고 배웠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욕실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세면대물을 일부러 세차게 틀어놨어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란 걸 너무 일찍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늘 꿈꿨습니다. 어른이 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저녁 식탁,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따뜻한 가정을 이루겠다고요. 이 꿈을 이루려면 스스로 뭐든 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심야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어렵고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친척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 보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몇 번 반복해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대학을 다닌다는 데 성취감을 느꼈고 앞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걸렸지만 저는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했고 또래보다 조금 늦은 27이라는 나이에
작은 전자부품 회사 총무팀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통장에 차근차근 돈이 쌓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유독 회사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었어요. 자재부서의 김도연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항상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제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얼굴이 살짝 붉어지기도 했는데 그걸 보며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순수한 모습에 저 역시 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복사기 앞에서 종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매일 인사만 하던 그가 다가왔습니다. 혜정씨, 저기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뜻밖의 말이 순간 당황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회사 근처에 국수집 하나 괜찮은 데 있는데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거절하긴 어려운 정중한 말투였고 저도 싫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국수 한 그릇이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퇴근길이 겹치면 같이 나가고 가끔은 근처 밥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도연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을 외로움 속에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혜정 씨,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따뜻한 밥 냄새 나는 집에서 하루의 끝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도 늘 그런 가정을 꿈꿔왔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집. 저희는 2년 가까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큰 예식은 생략하고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소박한 웨딩홀에서 조촐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예물도 웨딩드레스도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겐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하루였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방 2칸짜리 전셋집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지만 벽에 붙인 커튼과 우리가 고른 작은 식탁 하나로도 집안은 따뜻해졌습니다. 출근 전마다 커피 내리는 도연 씨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이제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구나 싶은 마음에 혼자 울컥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도연 씨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하던 걸 그대로 내려놓고 욕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다친 데 없으니까 걱정 마.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도연 씨는 그날따라 일어날 힘도 없는지 한동안 바닥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머리가 아프다며 토악질을 했고 운전하다가도 잠깐 시야가 하얘졌다며 갓길에 차를 세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나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운전하다가 또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잠깐 그런 거야, 잠깐. 이제 진짜 괜찮다니까. 여보, 우리 부모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알죠? 나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잃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요. 불길한 마음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국 믿기 힘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악성 뇌종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이 어려워서 지금으로서는 치료에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다른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선뜻 수술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우리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항암약을 수차례 맞으면서도 남편은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치료보다 더 낫다고 웃었지만 갈수록 몸은 말라갔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결국 회사도 관두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도 그는 늘 저를 보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정이 왔네. 나 정말 당신 덕분에 하루씩 더 버티는 거야.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여보, 그 약속 지키면 되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남편을 병실에 두고 나올 때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은 매번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지만 병실에선 단 한 번도 울지 않으려 했어요. 도연 씨 앞에서는 강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제가 버텨줘야 할 것만 같았어요. 우리 부부는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이름난 병원을 수소문했고 새로운 항암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희망을 품고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종양은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의사들조차 치료보단 통증 조절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도연 씨는 병원에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 도연 씨, 올해 첫눈이에요. 첫눈이 이렇게 크게 내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한테 좋은 일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제 말에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던 도연 씨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혜정 씨 있잖아. 나 없이도 따뜻하게 살아. 눈 오는 거 보니까 괜히 더 그래.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이랑 꼭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내 몫까지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저 고개만 여러 번 끄덕였어요. 도연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이틀 뒤 눈이 멈춘 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한동안은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2잔의 머그컵에 커피를 내렸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땐 그가 좋아하던 간식을 습관처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죠. 집은 더없이 조용했고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부러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싫었거든요. 그 사람의 체온이 사라진 공간이 너무 쓸쓸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땐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제겐 너무 멀고 낯선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떠돌며 자랐고 가까스로 만난 단 한 사람마저도 저를 남겨두고 떠나고 나니 저에겐 애초에 가족이라는 복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그리운 마음을 일에 묻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와 웃는 법도 기대는 법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됐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3년 뒤 저는 어느덧 40이 됐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같은 부서에 있던 선배 언니가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혜정아, 너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 소개팅이요? 아, 제 나이에 무슨. 그리고 한번 결혼했던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혜정아, 사실 이 남자도 너처럼 결혼 한 번 했고 전부인하고는 사별했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의 이름은 정진수였습니다. 저처럼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이별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지만 선배가 계속 간절히 부탁하는 탓에 더는 거절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식당에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서혜정 씨 맞으시죠? 저는 정진수라고 합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첫인상은 참 편안했습니다. 선하게 생긴 얼굴, 차분한 말투, 상대를 배려하는 눈빛까지.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처음 보는 남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가 어색할까 걱정도 했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혜정씨, 혹시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수씨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3년 전에 뇌종양으로 먼저 떠났거든요. 우리 공통점이 있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 저한테 5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못 들으셨죠? 순간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용기가 먼저 와닿았습니다. 왠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건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정 씨와 조금 더 만남을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된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는 더 묻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말투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을 담은 말은 오래 가슴에 남는 법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화장대에 놓인 전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오랜만에 말을 걸었죠. 여보, 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 아이가 있다는 게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나도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도 될까? 사진 속 그는 언제나 말없이 웃고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진수 씨에게서 주말에 시간이 괜찮으면 또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데이트를 했어요. 마침내 연인이 되었지만 어쩐지 결혼이라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농담처럼 떠봤습니다. 진수 씨는 나랑 있으면 편해요? 그럼요. 혜정 씨 덕에 꼭 세상을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로 요즘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해요?
제 물음에 진수 씨는 심각하게 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또 누굴 붙잡긴 미안해서요. 혜정 씨도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애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사람이었고 제가 본 그동안의 모습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느꼈거든요. 사실 저도 아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이를 말할 때의 눈빛과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따뜻한 말투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결혼해요. 아이 문제는 걱정 마요. 나 진수 씨 딸 함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고 잠시 고개를 떨군 뒤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혜정 씨, 정말 괜찮겠어요? 혜정 씨 마음이 그렇다면 나 정말 잘할게요. 혜정 씨한테 진짜 따뜻한 집 만들어줄게요. 내가 노력할게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가족을 향한 걸음을 조심스레 내디뎠습니다. 며칠 뒤 진수 씨는 저를 시댁에 데려갔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날이라 긴장도 됐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혜정 씨 어서 와요. 우리 진수 저렇게 혼자 애 키우는 거 보면서 하늘도 미안했나 봐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큰 결심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드렸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라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진수 씨의 딸인 하윤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하윤이는요? 오늘 얼굴 보자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잠시 후 부엌 쪽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양갈래 머리에 커다란 눈망울, 수줍게 시선을 피하던 그 아이가 바로 진수 씨의 딸 하윤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네가 하윤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할게. 그런데 하윤이는 말없이 진수 씨 뒤로 살며시 숨었습니다. 얼굴만 빼꼼 내밀고 제 손만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어린아이들 특유의 경계심일 거라 생각하며 웃어 넘기려던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법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얘가 왜 이래?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데 그게 무슨 버릇이냐? 얼른 인사 안 해?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 어린 손녀에게는 다소 매섭게 굴고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말을 보탰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애가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처음이고 하니까요.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그제야 시어머니도 민망한 듯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몰라.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다음엔 제대로 가르쳐서 인사하게 할게요. 괜히 하윤이만 혼이 난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외에는 첫인사 자리는 대체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진수 씨와 시어머니는 저를 집안 사람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가족 없이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함으로 덮어줄 수 있는 새 출발이 되길 바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진수 씨와 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식없이 결혼사직만 찍으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진수 씨, 그리고 이제 막 6살이 된 그의 딸 하윤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새 식구가 생겼다고 했지만 막상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보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결혼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이를 키워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작은 방 한쪽에 놓인 분홍색 어린이용 침대, 욕실 선반에 나란히 놓인 조그만 칫솔, 옷장 속에 색색깔로 접혀있는 아이 옷가지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야 아, 나도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아이가 혹시 어색해할까봐 눈치를 봤지만 의외로 먼저 다가온 건 하윤이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서슴없이 제 품으로 안겼어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모습에서 조금은 어색한 노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는 또래아이답지 않게 너무 얌전하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네 하고 따랐거든요. 고작 6살이라면 울기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때로는 때도 써야 할 텐데 하윤이는 그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둘이서 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하윤이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하윤이 이 인형 갖고 싶어? 엄마가 사줄까? 하지만 하윤이는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곤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죠. 또 한 번은 아이스크림 가게 앞이었어요. 유리 진열대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하윤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나 골라봐, 사줄게. 그러자 이번엔 허둥지둥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 나요. 괜찮아요. 안 먹어도 돼요. 그 모습에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보다 그것을 참고 견디려는 태도가 먼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하윤이 말이에요. 애가 너무 착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뭐 사준다고 해도 전부 괜찮다고 하고요. 6살이면 한창 이거 사줘, 저거 먹고 싶어 하면서 고집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그런 나이 아니에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하윤이도 아직 당신한테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어. 시간 지나면 편하게 대할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윤이의 그런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어릴 적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낼 때의 제 모습. 밥을 먹을 때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고 집에서 쫓겨날까봐 조용히 숨죽이며 살던 9살의 저와 지금의 하윤이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윤이에게 자주 그리고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요. 하윤아, 괜찮아. 엄마 앞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떼써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말해도 돼. 여긴 네 마음대로 있어도 되는 집이야.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다음 날도 또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윤이가 실수로 제 옷에 미역국을 쏟아버렸어요. 아이도 놀랐는지 저를 쳐다보며 미안해했고 곧 그 큰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 가볍게 넘기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고 하윤이에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뭘 한 거야?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국을 쏟아. 그리고 엄마한테 국을 쏟고 죄송하다고도 안 해? 너는 애가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야? 어? 할머니의 호통에 하윤이는 덜덜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저를 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 하윤이를 얼른 안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6살짜리 애가 실수할 수도 있죠. 국물이 뜨거운 것도 아니었고 저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거실로 돌아갔고 하윤이는 그날 밤까지도 제 옆에서 끊임없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엄마 옷 버려서 화 많이 나셨어요? 나 혼나도 돼요. 혼나도 된다니.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말했어요. 하윤아 괜찮아. 엄마 하나도 안 화났어. 미안하단 말 이제 안 해도 돼. 하윤이는 아무 잘못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익숙한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서 풍기는 과도한 조심스러움과 복종적인 태도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민한 걸까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없는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하윤이 단둘만 남게 됐죠. 그런데 그날 밤 하윤이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윤이 무슨 일이야? 잠이 안 와? 엄마, 오늘 저 여기서 자도 돼요? 그동안 하윤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혼자서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씻었어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저를 찾아온 걸 보면 사실 그동안 무서웠지만 꼭 참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하윤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느껴졌죠. 저는 기꺼이 아이를 제 옆에 눕혔습니다. 물론이지. 하윤이가 혼자 자는 거 무서웠구나. 이리 와.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자. 한밤중이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던 그 시간. 저는 누군가의 속삭임에 잠에서 깼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옆에서 자고 있던 하윤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자느라 걷어찬 이불을 다시 정리해 주려는데 아이의 잠꼬대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 살아있단 말 안 할게요. 절대 새엄마한테는 말 안 할게요. 착하게 굴 테니까 저 돌려보내지 마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의 잠꼬대라고 넘기기에는 느낌이 이상했죠. 남편은 분명 전처와 사별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윤이는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숨기겠다고, 저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요. 이게 단지 아이의 꿈결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하윤이 낳아준 진짜 엄마 살아계시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꿎은 손가락만 잡았다 놓기를 반복한 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겁을 먹은 것 같아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엄마가 화내려고 묻는 거 아니야.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 잠시 후 하윤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진짜 엄마 살아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죽었다고 하라고 했어요. 새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할머니가 저 고아원 보낸다고 했어요.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출장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처가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그런데 제가 하윤이의 말을 전하자 결국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여보 미안해. 사실은 전처 살아있어. 그런데 정말 내 사정도 있어. 하윤이 사실은 전처가 외도에서 낳은 아이야. 저는 전처가 살아있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쩌다 아이의 친모를 죽은 사람으로 속이게 됐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나고 3살쯤 됐을 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크게 다쳐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하윤이가 자신과 같은 A형인 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피를 뽑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하윤이의 친모가 급하게 나서며 남편을 말렸어요. 안 돼. 당신이 수혈하면 안 돼. 하윤이 B형이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뒤통수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자마자 전처에게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윤이가 왜 B형이야? 내가 A형이고 당신이 O형인데 어떻게 우리 딸이 B형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설마 하윤이 내 자식 아니야? 남편의 전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 자주 출장 갔을 때 있잖아. 그때 나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아이 생긴 거 말했더니 책임을 못 지겠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아인 척하고 살았어. 당신도 하윤이 예뻐했잖아. 그리고 이게 뭐 내 잘못만 있어? 나 외롭게 둔 당신 잘못도 있는 거야. 남편은 전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하윤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미 너무 정이 들어버렸던 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윤이를 손수 돌보고 안아주고 먹이고 입히며 아빠로 살아왔기에 남편은 차마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처가 이혼 후 하윤이를 고아원에 맡길 생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하윤이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당신 그게 엄마로서 할 말이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양육비도 못 받게 됐는데 내가 이 애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 당신이 돈 줄 거야? 돈 줄 거면 생각해보고. 전처의 뻔뻔하고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고 남편은 결심했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2해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어요. 진수야, 네 친자식도 아니라며. 내 새끼 놔두고 바람 펴서 낳은 애 꼴도 보기 싫다. 너 아직 젊은데 재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윤이는 네 인생의 걸림돌일 뿐이야. 치엄마한테 데려다 주던가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던가 해.
나는 우리 집 핏줄로 절대 인정 못한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저를 만나게 됐죠. 처음부터 저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진수, 너 이제야 겨우 좋은 사람 만났는데 전처가 바람 펴서 낳은 애 키우고 있다고 하면 그거 받아줄 사람 어디 있겠냐. 이걸 숨겨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애 엄마는 죽었다고 해. 그 말에 결국 남편은 진실을 숨겼고 하윤이에게도 시어머니가 직접 말했답니다. 하윤이, 너 잘 들어라. 새엄마한테 잘 보여야 해. 친엄마 얘기 꺼내면 넌 버려질 수도 있어. 고아원에 가서 살고 싶은 거 아니면 무조건 착하게 굴어야 해. 무조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 안 들으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아니, 그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애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은 못 하신 거야?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작은 아이는 어른들의 거짓말을 대신 떠안고 그 무거운 눈치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로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온 저를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혜정아,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게 됐어요. 하윤이 진수씨 친딸 아닌 거요. 그리고 전처분이 살아있다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하윤이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너냐? 네가 말한 거야?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하윤이,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어?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제대로 못하면 아빠 집에서 못 산다고 했지? 그 순간 하윤이는 마치 죄인처럼 제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바라보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있을 때 눈치를 보며 웃던 표정, 조용히 입을 닫고 있던 이유가 이제야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윤이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은 그 공포를 보며 어릴 적 친척집을 전전하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쓰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 뒤에 숨기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이젠 그만하세요. 하윤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어른들이 만든 일이잖아요. 이게 숨겨서 될 일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저한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끝까지 숨기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이렇게 만든 진수 씨랑 어머니한테 화가 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주저앉으시더니 애처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그래, 다 내가 그랬다. 우리 진수 지 핏줄도 아닌 저희 때문에 평생 혼자 살까봐 그랬어. 내가 말하지 말자고 했고 친모도 죽었다고 하자고 했다. 진수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끝까지 자신의 아들만 신경 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 역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말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어. 근데 어머니 뜻이 너무 완고했어.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혜정씨 잃을까봐 무섭기도 했고 정말 미안해.
진수 씨,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은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윤이에 대한 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의 친자식도 아닌 하윤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는 제 눈치를 더더욱 심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회사에 출근한 뒤 저는 아침을 차렸어요. 하윤이와 단둘이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먹은 걸 다 토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윤아,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어? 저 괜찮아요. 다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하윤이는 다시 식탁으로 가서 제가 차려준 음식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아이를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하윤아, 왜 이래? 못 먹겠으면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응? 아니에요. 저 잘 먹고 잘 자고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 될 수 있어요. 아이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버림받을까봐 필요 이상으로 눈치를 보고 애를 쓰고 있었죠. 그걸 보자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실망하긴 했지만 이 아이는 진심으로 저를 따르려 애쓰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진수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솔직히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 안 한 거는 실망스러웠어요. 당신이 애초에 진실을 말했어도 나 진수 씨랑 안 헤어졌을 거예요. 혜정 씨,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근데 정말 나랑 핏줄이 안 섞였다고 해도 하윤이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내가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 손으로 지금까지 키웠어. 그런 딸을 어떻게 포기해. 우리 하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도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어. 이 애를 못 보고 살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 남편은 하윤이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지 잠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그에게 제 결심을 말해줬어요. 맞아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윤이 아빠예요. 나한테 모든 사실을 미리 말해줬어도 그런 진수 씨를 더 멋있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며칠간 고민해봤는데 나 당신이랑 못 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하윤이를 친딸로 생각하면 앞으로도 나도 그렇게 여길 거예요. 남편은 제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윤이 잘 키워봐요. 나도 하윤이한테 좋은 엄마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여보, 고마워. 나랑 우리 하윤이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거짓말이 아니라 혜정 씨한테는 내가 평생 살면서 잘해줄게. 그 후로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윤이가 제 옆에 와서 함께 자자고 했던 게 벌써 7년 전 일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출생 비밀도 남편과 시댁의 거짓말도 모두 상처였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또다시 사랑이라는 걸 믿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 수 있을까 두려웠고요. 하지만 그날 시댁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던 하윤이의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고 싶지 않아 조심스레웠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눈치를 보던 그 작은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픔을 겪어본 제가 그 손을 놓아버린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하윤이 그 자체로 소중했죠.
그날 이후 저와 하윤이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저를 편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자 저는 적극적으로 학교 행사도 챙기고 아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과학 시간이 재미있다기에 과학관에도 같이 가보고 책 읽는 걸 좋아한다기에 작은 독서 노트도 함께 만들어 봤죠. 그렇게 조금씩 저희는 서로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먼저 하윤이와 저를 꼭 닮았다고 해요. 웃을 때 반달처럼 접히는 눈 모양이나 밥 먹을 때 반찬을 가지런히 넣는 습관 같은 사소한 행동들에서 엄마랑 딸이 똑같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은 제게 참 큰 힘이 됩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하윤이가 한 가족이 되면서부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윤이가 진심으로 저를 엄마라고 처음 불러준 날, 그 순간의 떨림은 그 어떤 생물학적 관계보다도 강하게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이란 결국 누가 나를 안아주었는가로 만들어지는 관계인 것 같아요. 피보다 마음으로 엮인 사람,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이룬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제 가족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혼자가 아닌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